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했습니다. 학습 기간 3일, 유네스코와 옥스퍼드 언어연구소는 불가능한 수치라 했죠. 그런데 6개월 뒤 네팔에서 1년 뒤 솔로몬 제도에서 같은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반복이었습니다. 유럽 언어교육당국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언어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500년 된 알파벳 교육체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지금부터 한글 세계 언어 환경에서 반복 선택되는 이유의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벨기에 브뤼셀 유럽언어교육연구소 선임연구원입니다. 2019년 9월 제 책상 위에 한 장의 보고서가 놓였죠.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주 바우바우시 찌아찌아족 문자 채택 사례였습니다.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글 교육 시작 후 72시간, 성인 문해율 87% 도달.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오타라 생각했죠. 유럽에서 문자 교육은 최소 6개월 과정입니다. 알파벳 26자, 대소문자 구분, 철자 규칙, 발음 예외. 프랑스어는 더 복잡하죠. 영어는 철자와 발음이 따로 놉니다.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 여겼습니다. 문자란 원래 어려운 거라고요. 그날 오후 연구소 회의실에 12명이 모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출신 언어학자들이었죠. 보고서가 돌아갔습니다. 반응은 일치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다. 독일 출신 클라우스 박사가 말했습니다. 문자 학습에는 최소 기준이 있어요. 3일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죠. 프랑스 출신 마리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찌아찌아족은 구어만 쓰던 민족이에요. 문자 개념 자체가 없었던 사람들이 72시간 만에 읽고 쓴다. 이건 선전입니다.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문화홍보 프로젝트겠거니 했죠. 하지만 보고서 말미에 붙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 현장 검증 완료. 교육부 공식 승인. 유네스코가 확인했다는 겁니다.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지역 문해교육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죠. 파일이 있었습니다. 2009년 8월 5일 찌아찌아족 추장과 한국 훈민정음악회 간 협약 체결. 2009년 8월 8일 1차 교육 시작. 참가자 120명. 평균 연령 34세. 2009년 8월 11일 1차 평가 실시. 단어 읽기 정확도 82%, 문장 쓰기 정확도 79%. 저는 날짜를 3번 확인했습니다. 3일이 맞았습니다. 그 다음 주 네덜란드 레이던 대학교 언어학과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한글 음소 체계 분석 요청. 같은 날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문자학 연구팀도 연락했습니다. 찌아찌아 사례 검증 협력 제안. 유럽 언어학계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웃어넘길 수 있는 보고서가 아니었죠. 저는 한글 구조를 처음 봤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 조합 방식은 블록형이었죠. 기역, 이은, 디귿, 리을, 아, 에, 이, 오, 우.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서 가, 나, 다, 라가 됩니다. 규칙은 단순했습니다. 예외가 없었죠. 알파벳은 달랐습니다. 웨이드는 리드로도, 레드로도 읽힙니다. 문맥을 봐야 합니다. 트루는 스루로 읽히지만 철자는 7글자입니다. 프랑스어, 비오카픈 보크로 발음되지만 철자는 8글자죠. 우리는 이걸 6개월에 걸쳐 가르칩니다. 당연하다 여겼어요. 그런데 한글은 달랐습니다. 가는 항상 가입니다. 나는 항상 나죠. 보는 대로 읽히고 듣는 대로 씁니다. 음소와 문자가 1대1로 대응됩니다.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이 문자 언제 만들어졌죠?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1443년 세종대왕이 창제했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1443년이면 유럽은 중세 말기입니다.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나오기 직전이죠. 그때 한 명의 군주가 백성을 위해 과학적 원리로 문자를 설계했다는 겁니다. 유럽에선 없던 일이었습니다. 알파벳은 수천 년 자연 발생 문자였으니까요. 회의실에서 클라우스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3일은 말이 안 됩니다. 문자 교육은 반복과 시간이 필요해요. 이건 특수 사례일 겁니다. 다들 동의했습니다. 저도 그랬죠. 한 번의 성공은 우연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2020년 2월 두 번째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네팔 카트만두 외곽 타망족 마을이었습니다. 한글 교육 실시 후 5일 아동 문해율 91%. 이번엔 아이들이었습니다. 평균 연령 9세죠. 저는 보고서를 들고 다시 회의실로 갔습니다. 마리 교수가 말했습니다. 2번은 패턴이 될 수 있어요. 클라우스 박사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네팔 현지 교육청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한글은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블록 맞추기 게임 같대요. 재미있다고 합니다.
재미있다. 이 단어가 이상했습니다. 문자 교육에서 재미란 단어는 나오지 않거든요. 알파벳 교육은 반복 훈련입니다. 지루하고 힘들죠. 철자를 외우고 예외를 암기합니다. 그게 정상이었어요. 저는 한글 교재를 주문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교재였죠. 책이 도착했습니다. 펼쳤습니다. 1과 자음과 모음, 2과 조합 원리, 3과 받침, 4과 문장 구성. 100페이지짜리 책이었습니다. 영어 기초 교재는 300페이지였죠. 저는 혼자 따라해봤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아, 에, 이, 오, 우. 합쳤습니다. 가, 나, 다. 30분 만에 10개 글자를 썼습니다. 놀랍지 않았어요. 저는 언어학자니까요. 하지만 찌아찌아족은 달랐습니다. 문자를 처음 본 사람들이었죠. 그해 6월 솔로몬 제도에서 세 번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과달카날 섬 원주민 마을, 한글 교육 사일, 성인 문해율 84%. 이번엔 오세아니아였습니다. 아시아가 아니었죠.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인도네시아, 네팔, 솔로몬 제도. 세 지점이 찍혔습니다. 서로 5,000km 이상 떨어진 곳이었죠. 회의실에서 더 이상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클라우스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리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제안했습니다. 한국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0년 9월, 저는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유럽 언어학자 6명이 함께였죠.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숨겨진 조건이 있을 거라고요. 3일 만에 문자를 배우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우리가 찾아야 했습니다. 그 조건을 말이죠. 2020년 9월 15일, 저는 서울 도착 3일 차였습니다. 브뤼셀로 돌아가고 싶었죠. 우리가 찾으려던 숨겨진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냥 문자였어요. 그냥 가르치고, 그냥 배우는 겁니다. 특별한 교육법도, 특수 장비도 없었죠. 저는 서울 시내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1학년 교실이었어요. 칠판에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방, 나무, 다리, 라면. 아이들이 따라 읽었죠. 가방, 나무, 다리, 라면.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이 글자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첫 소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에요. 저는 멈췄습니다. 7살 아이가 음소를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선 9살은 돼야 가능한 일이죠. 선생님이 칠판에 사과를 썼습니다. 자, 이 글자는?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시옷, 아, 기역, 아요, 분해했습니다. 즉시요. 수업이 끝나고 저는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가르치나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입학 후 2주면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책을 읽히죠. 2주. 유럽은 6개월인데 말입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그냥 자음 모음 가르치고 합치는 거 보여주면 돼요. 애들이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한다. 이 말이 이상했습니다. 문자 교육은 반복 훈련이거든요. 알파벳은 수백 번 써야 익숙해집니다. 철자 규칙을 외워야 하고 예외를 암기해야 하죠. 그런데 한글은 달랐습니다. 원리만 알면 끝이었어요. 저는 다시 찌아찌아족 사례를 봤습니다. 72시간 교육 과정이 공개돼 있었죠. 1일차 자음 14개 소개, 2일차 모음 10개와 조합 원리, 3일차 받침과 문장 구성. 끝이었습니다. 4일차부터는 실전 읽기였어요. 마을 이름을 한글로 쓰고 간판을 만들었죠. 클라우스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문자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학습 시스템이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글은 가르침의 효율이 설계돼 있었죠. 자음과 모음을 분리하고 조합 규칙을 단순화했습니다. 예외가 없으니 암기할 게 없었어요. 저는 유럽으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글은 학습 장벽이 없는 문자다. 교육 환경과 무관하게 동일한 결과를 낸다. 보고서를 제출했죠. 브뤼셀 본부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추가 검증 필요. 유럽 환경 테스트 요청. 2020년 11월 벨기에 이민자 통합교육센터에서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참가자는 30명. 아랍어권 난민들이었어요. 평균 연령 28세, 학력은 중졸 이하였죠. 이들은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6개월째였지만 진도가 느렸어요. 우리는 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비교 목적이었죠. 프랑스어 교육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일주일에 3시간, 총 4주 과정이었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4주 후,
한글 읽기 정확도 89%, 프랑스어는 여전히 62%였죠. 한 참가자가 말했습니다. 한글은 쉬워요. 보면 읽히니까요. 프랑스어는 봐도 모르겠어요. 다른 참가자가 덧붙였습니다. 프랑스어는 철자 외워야 하잖아요. 한글은 외울 게 없어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문자에 외울 게 없다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거든요. 알파벳은 외워야 합니다. 철자, 발음, 예외 규칙. 그게 문자 교육의 본질이라 여겼죠. 그런데 한글은 그 본질을 무너뜨렸습니다. 마리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건 문제예요. 저는 되묻었습니다. 뭐가 문제죠? 마리 교수가 답했습니다. 우리 교육 체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6개월 걸리는 걸 2주에 끝낼 수 있다면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럽 언어 교육은 수백 년 전통입니다. 교재가 있고 커리큘럼이 있고 교사 양성 과정이 있죠. 이 모든 게 6개월 기준으로 설계됐어요. 그런데 한글은 2주였습니다. 시스템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2021년 1월 독일 베를린 통합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글 교육 도입 검토 중. 자문 요청. 같은 달 프랑스 파리 교육청도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민자 대상 문자 교육 효율화 방안 논의.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거려. 한글은 더 이상 아시아 어딘가의 특이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검증됐어요. 인도네시아, 네팔, 솔로몬 제도, 벨기에, 네 곳에서 같은 결과가 나왔죠. 하지만 유럽 언어학계는 침묵했습니다. 공식 발표도 권고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질문이 쏟아질 테니까요. 그럼 왜 우리는 6개월을 쓰나? 왜 알파벳은 이렇게 비효율적이냐? 왜 진작 바꾸지 않았느냐? 클라우스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학문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 문제입니다. 맞았습니다. 문자는 정체성이니까요. 알파벳은 유럽의 상징이었죠. 로마 제국 이래 2000년 전통입니다. 이걸 흔드는 건 학문이 아니라 도전이었어요. 저는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찌아찌아족, 타망족, 과달카날 원주민, 벨기에 난민, 네 그룹, 총 187명. 평균 학습 기간 4.21, 평균 문해율 87.5%. 교육 환경은 모두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죠. 저는 보고서 말미에 한 줄을 썼습니다. 한글은 보편 문자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제출했습니다. 답이 없었어요. 3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침묵이었죠. 2021년 3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 언어학과에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문자 교육의 미래였어요. 저는 초청받았습니다. 발표 시간 20분이었죠.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찌아찌아족, 타망족, 과달카날, 벨기에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72시간 87%, 91%, 89%. 그래프를 띄웠죠. 한글 학습 곡선은 가팔랐고 알파벳은 완만했습니다.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뭘 하자는 겁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비교 연구는 해야죠.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알파벳을 버리자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다만 효율을 무시할 순 없죠. 세미나가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한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자네 보고서 읽었네. 흥미롭더군.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와 답했습니다. 사실이라면 큰 문제지. 하지만 사실이어도 바뀌진 않을 걸세. 이건 시스템이니까. 저는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 거리에 알파벳 간판이 가득했죠. 2000년 역사였습니다. 바꿀 수 없는 거였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한글은 작동했고, 반복됐고, 검증됐죠.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새 보고서를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글, 문자교육 효율성 비교 연구, 유럽 적용 가능성 검토. 제출처는 유럽연합교육문화총국이었습니다. 보낼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보내는 순간 논쟁이 시작될 테니까요. 하지만 보내지 않으면 데이터가 묻힐 겁니다. 저는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전송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렸죠. 저는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2021년 3월 22일이었죠. 유럽연합교육문화총국 이메일 주소로 전송했어요. 제목은 한글, 문자 교육 효율성 비교 연구, 유럽 적용 가능성 검토였습니다. 143페이지 분량이었죠. 답은 빨랐습니다. 4일 후 회신이 왔어요. 검토 완료. 추가 자료 요청. 첨부 파일이 있었습니다. 질문 목록이었죠. 27개 항목이었어요. 한글 교육 시 언어 배경별 차이는
유럽 언어권 적용 시 예상 변수는 기존 교육 체계와의 충돌 가능성은? 저는 답을 작성했습니다. 2주가 걸렸어요. 데이터를 다시 정리하고 그래프를 추가했습니다. 4월 초 두 번째 보고서를 보냈죠. 이번엔 89페이지였습니다. 2021년 4월 15일 브뤼셀 본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5월에 회의가 있습니다. 참석 가능하십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어떤 회의죠? 답이 돌아왔습니다. 교육정책 실무진 회의입니다. 회원국 교육부 담당자들이 모입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실무진이라는 건 결정권자들이라는 뜻이었어요. 더 이상 학계 논의가 아니었죠. 정책 검토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5월 12일 브뤼셀 유럽연합본부 회의실에 17명이 모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교육부 실무진이었어요. 저는 자료를 나눠줬습니다. 20페이지 요약본이었죠. 독일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데이터네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겁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벨기에에서 이미 검증했습니다. 난민 대상 교육에서 효과가 확인됐죠. 프랑스 담당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난민은 특수 사례 아닙니까? 일반 교육과는 다르죠.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서울 초등학교 데이터였어요. 일반 교육 사례입니다. 7살 아이들이 2주 만에 문해 과정을 끝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이탈리아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2주요. 확실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 방문해서 확인했습니다. 입학 후 2주면 읽기와 쓰기가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책을 읽히죠. 스페인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6개월 동안 뭘 하는 겁니까? 질문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모두가 생각하던 걸 말한 거였어요. 네덜란드 담당자가 덧붙였습니다. 부모들이 알면 어떻게 됩니까? 왜 우리 아이는 6개월 걸리냐고 물을 겁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거든요. 사실이니까요. 한글은 2주였고 알파벳은 6개월이었죠. 효율 차이가 12배였습니다.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오스트리아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이건 교육 문제가 아니라 체계 문제입니다. 교사 양성, 교재 개발, 평가 시스템 전부 6개월 기준으로 돌아가죠. 2주 바꾸면 이 시스템을 다 뜯어 고쳐야 합니다. 독일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언어 정체성 문제도 있습니다. 알파벳은 유럽의 상징이에요. 이걸 효율 때문에 버릴 순 없죠. 회의실의 동의의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벨기에 담당자가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데이터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민자 통합 교육에서 효율은 중요하거든요. 빨리 문자를 익혀야 사회 진입이 빠르니까요. 프랑스 담당자가 반박했습니다. 그럼 이민자들한테만 한글을 가르치자는 겁니까? 자국민은 알파벳, 이민자는 한글. 이건 차별 아닙니까? 저는 끼어들었습니다. 차별이 아니라 선택지를 주는 겁니다. 빠르게 배우고 싶은 사람은 한글을, 전통을 원하는 사람은 알파벳을 선택하게 하죠. 독일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두 문자 체계를 병행하자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행이 아니라 병존입니다. 알파벳을 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한글도 선택지로 두자는 겁니다. 이탈리아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교재는 2벌, 교사는 2배, 예산도 2배가 됩니다. 현실적이지 않아요. 회의는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결론은 없었어요. 추가 검토라는 애매한 합의만 나왔죠. 저는 알았습니다. 거부당한 거라는 거요. 정중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거절당한 겁니다. 회의실을 나오는데 벨기에 담당자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당신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안 될 겁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데이터는요?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입니다. 정책은 다른 거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 하늘은 흐렸죠.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함을 열었어요. 받은 편지함에 새 메일이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언어학과였습니다. 귀하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우리도 독자적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협력 가능하십니까? 같은 날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도 이메일이 왔습니다. 한글 음소 체계 분석 프로젝트 참여 요청. 암스테르담 대학교도 연락했습니다. 문자학습 효율성 비교 연구 공동 진행 제안.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책은 막혔지만 학계는 움직이고 있었어요. 공식 채널이 막히자 비공식 채널이 열린 겁니다. 대학들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2021년 6월 3일, 저는 베를린으로 갔습니다. 훔볼트 대학교 언어학과 연구실이었어요.
독일 연구진 4명이 기다리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 자료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글 자음 모음표, 음소 분석 그래프, 학습 곡선 비교 차트였어요. 책임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3개월 동안 독일, 내한국어 학습자 50명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당신 보고서와 일치했어요. 그래프를 가리켰죠. 평균 학습 기간 5.21, 문해율 86%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독일어 모국어 화자들이었나요?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부 독일어 화자였습니다. 언어 배경과 무관하게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자료를 넘겼습니다. 데이터가 쌓이고 있었죠. 6월 말 파리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르본 대학교 언어교육 연구팀이 프랑스어 화자 4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어요. 평균 학습 기간 4.81, 문해율 88%였죠. 암스테르담 대학교도 네덜란드어 화자 35명으로 실험했습니다. 5.11, 85%였어요. 저는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베를린, 파리, 암스테르담, 세 도시, 125명. 모두 유럽어 화자였죠.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평균 5일, 문해율 86%. 아시아에서 본 결과와 같았어요. 저는 새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한글, 유럽 언어권 적용 검증 완료였어요. 이번엔 유럽연합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학술지에 투고했죠. 유럽 언어교육 저널이었습니다. 2021년 10월 1일 논문이 게재됐습니다. 제목은 한글 음소 체계의 보편적 학습 효율성, 유럽 세계국 실증 연구였어요. 20페이지 분량이었죠. 데이터, 그래프, 분석이 담겼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게재 3일 만에 다운로드 수 2,400건을 넘었어요. 일주일 후엔 6,800건이었죠. 학계가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획기적 연구다. 추가 검증 필요하다. 방법론 재검토 요청한다. 찬성과 반대가 섞였습니다. 하지만 무시할 순 없었어요. 데이터가 명확했으니까요. 유럽 세계국 125명, 86%.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죠. 10월 말 옥스퍼드 대학교 언어학과에서 세미나 초청이 왔습니다. 한글 학습 효율성 논쟁이라는 주제였어요. 저는 런던으로 갔습니다. 세미나장엔 80명이 넘는 학자들이 모였죠. 저는 발표했습니다. 30분 동안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표본이 너무 적다. 장기 추적이 필요하다. 문화적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다. 비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박은 없었어요. 숫자를 부정할 순 없었으니까요. 세미나가 끝나고 한 노교수가 다가왔습니다. 자네 연구, 문제가 있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떤 문제죠? 교수가 답했습니다. 문제는 자네가 옳다는 거야. 그게 제일 큰 문제지. 저는 이해했습니다. 옳다는 게 문제라는 거려. 한글이 효율적이라는 게 증명되면 기존 체계가 비효율적이라는 게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학계가 혼란스러운 거였죠. 저는 브뤼셀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았어요. 이메일함을 열었습니다. 47개의 새 메일이 있었죠. 대학, 연구소, 교육기관에서 온 협력 요청이었습니다. 학계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이죠. 2021년 11월, 저는 이상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메일이었어요. 케냐 나이로비 교육청 담당자였죠. 한글 교육 프로그램 도입 검토 중. 자문 요청합니다. 저는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저희 연구를 아셨나요? 답이 왔습니다. 유네스코 아프리카 지부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문자 교육 효율화가 필요해서요. 유네스코였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우리 보고서가 유네스코로 넘어간 줄은요. 누가 보냈는지도 몰랐죠.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유럽 안에서 막힌 정보가 아프리카로 흘러간 겁니다. 12월 초 케냐에서 시범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나이로비 외곽 마을이었어요. 참가자 80명, 평균 연령 22세였죠. 대부분 초등 교육만 받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스와힐리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결과는 2주 후에 왔습니다. 평균 학습 기간 6.1일, 문해율 83%. 아프리카에서도 같은 숫자가 나온 겁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어요. 인도네시아, 네팔, 솔로몬 제도, 벨기에,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케냐. 8곳이었습니다. 8곳 모두 평균 5일, 문해율 85% 이상이었죠. 대륙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환경이 달라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특수 사례가 아니었어요. 패턴이었죠. 2022년 1월, 남미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페루리마 교육청이었어요. 원주민 언어 보존 프로젝트의 한글 적용 검토 중. 저는 놀랐습니다. 언어 보존이라니요. 한글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한글로 자기 언어를 쓰겠다는 거였죠.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캐추어어는 문자가 없습니다. 스페인어 알파벳을 빌려 쓰지만 발음이 안 맞아요. 한글은 음소가 세분화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캐추어어 발음을 정확히 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한 방향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한글을 배우기 쉬운 문자로만 봤어요. 그런데 페루는 표기 정확도를 본 겁니다. 한글의 다른 면이었죠. 2월 말 페루에서 시범 적용이 시작됐습니다. 캐추어어 화자 60명이 참여했어요. 이들은 한글을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한글로 캐추어어를 쓰는 법을 배운 거였죠. 평균 학습 기간 7.3일, 자기 언어 표기 정확도 91%였습니다. 담당자가 보고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스페인어 알파벳으론 표기 못하던 소리를 한글로는 다 쓸 수 있어요. 특히 모음이 정확합니다. 저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캐추어어 단어가 한글로 적혀 있었죠. 3월, 캐나다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토론토 원주민 교육센터였어요. 이누이트 언어 표기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 이들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영어 알파벳으론 이누이트 발음을 정확히 못 쓴다는 거였죠.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이누이트어는 자음이 복잡합니다. 영어 알파벳 26자로는 부족해요. 한글은 자음이 세분화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냈습니다. 한글 자음 체계 설명이었어요. 4월, 캐나다에서 시범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이누이트어 화자 45명이었죠. 결과는 8.21, 표기 정확도 89%였습니다. 센터장이 보고했습니다. 이누이트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자기 언어를 제대로 쓸 수 있다고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이 퍼지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초반엔 배우기 쉬운 문자로 퍼졌습니다. 문자 없는 민족이 채택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젠 표기 정확한 문자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문자는 있지만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였어요. 5월 중순, 유네스코 파리 본부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소수 언어 보존 방안이었어요. 저는 초청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의록이 공개됐죠. 저는 문서를 다운받았습니다. 8페이지에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글 표기 체계의 보편적 적용 가능성 검토 필요. 유네스코가 공식 문서에 한글을 언급한 겁니다. 더 이상 개별 연구자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국제기구가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6월 초, 저는 파리로 갔습니다. 유네스코 언어 다양성 부서 담당관을 만났어요. 프랑스인이었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추적하는 소수 언어가 2680개입니다. 이 중 40%는 문자가 없거나 불완전해요. 한글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유럽 회원국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관이 웃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반대합니다. 비공식적으로는 관심 있어 해요. 특히 이민자 교육 담당 부서들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였죠. 표면적으로는 알파벳 체계를 지키지만 실무 차원에선 효율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이민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교육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요. 7월, 호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드니 언어연구소였어요. 원주민 언어 교육 프로그램의 한글 도입 검토. 호주 원주민 언어는 250개가 넘습니다. 대부분 문자가 없었죠. 영어 알파벳을 빌려 쓰지만 발음 표기가 부정확했어요. 연구소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20년 동안 원주민 언어를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해왔습니다. 결과는 실패였어요. 아이들이 자기 언어를 제대로 읽지 못합니다. 한글로 바꿔볼까 합니다. 8월 말, 호주에서 시범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원주민 언어 화자 70명이었죠. 평균 학습 기간 6.8일, 표기 정확도 87%였습니다. 연구소가 보고했습니다. 원주민 장로들이 만족합니다. 처음으로 자기 언어가 제대로 쓰인다고요. 저는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2022년 9월 기준 총 12개국에서 한글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아시아 3개국, 오세아니아 2개국, 유럽 4개국, 아프리카 1개국, 남미 1개국, 북미 1개국이었죠. 참가자는 총 687명, 평균 학습 기간 6.21, 평균 문해율 86%였습니다. 9월 중순, 저는 새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한글, 5대륙 검증 완료. 이번엔 유럽 학술지에 투고하지 않았습니다. 유네스코에 직접 보냈죠. 10월 5일, 유네스코에서 답이 왔습니다. 보고서 접수. 11월 정기회의 안건 상정 예정. 저는 멈췄습니다. 안건 상정이라는 건 공식 논의에 오른다는 뜻이었어요. 더 이상 연구 차원이 아니었죠. 정책 차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11월 18일, 유네스코 파리 본부에서 정기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참석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회의록은 공개됐죠. 저는 문서를 열었습니다. 3페이지의 안건이 있었습니다.
한글 표기 체계의 국제 문자 교육 표준안 검토. 표준안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준이 된다는 건 공식 인정이라는 뜻이었어요. 알파벳과 동등한 위치에 오른다는 거였죠. 회의 결과는 계속 검토였습니다. 결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거부도 아니었죠. 문이 열린 겁니다. 조금씩, 천천히요. 저는 브뤼셀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 창밖을 봤어요. 거리엔 여전히 알파벳 간판이 가득했습니다. 2000년 역사였죠. 하지만 이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한글 간판도 걸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12개 점이 찍혀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네팔, 솔로몬, 벨기에,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케냐, 페루, 캐나다, 호주. 그리고 곧 더 늘어날 거였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2023년 1월 12일, 제 이메일함에 낯선 발신자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도쿄 언어학회였어요. 제목은 긴급 협력 요청이었죠. 본문을 열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대상 일본어 교육 효율화 프로젝트입니다. 한글 음소 체계를 참고하려 합니다. 자문 가능하십니까? 저는 멈췄습니다. 일본이요? 일본은 한자 문화권입니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가 있죠. 자기 문자 체계가 확고한 나라였어요. 그런 곳에서 한글을 검토한다는 건 예상 못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상세 정보 요청합니다. 사흘 후 답이 왔어요. 첨부 파일이 있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 내부 보고서였죠.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는 62페이지였습니다. 핵심은 간단했어요. 외국인 노동자 연간 유입 34만 명. 일본어 교육 기간 평균 8개월. 조기 사회 진입 필요. 대안 검토 중.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이 있었습니다. 한글 학습 효율 5일. 히라가나 학습 효율 21일.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한글이 4배 빨랐어요. 일본 정부가 이걸 무시할 수 없었던 겁니다. 노동력이 필요한데 교육의 8개월은 너무 길었죠. 2월 말, 저는 도쿄로 갔습니다. 문부과학성 회의실에 12명이 모였어요. 공무원 8명, 학자 4명이었죠.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5대륙 12개국 데이터였어요. 한 공무원이 물었습니다. 일본어 화자에게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언어 배경과 무관합니다. 독일어, 프랑스어, 스와힐리어, 퀘추아어 화자 모두 평균 6일이었습니다. 다른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어를 한글로 쓸 순 없잖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초기 문자 교육 단계에서 한글을 먼저 가르치고 이후 히라가나로 전환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학자가 말했습니다. 그건 문자 교육이 아니라 음소 교육입니다. 한글로 음소 개념을 먼저 익히고 그걸 히라가나에 적용하자는 거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정확합니다. 3월, 일본에서 시범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베트남 노동자 100명이었어요. 이들은 먼저 한글을 5일간 배웠습니다. 그 다음 히라가나로 전환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히라가나 습득 기간이 21일에서 9일로 줄었어요. 담당 연구원이 보고했습니다. 한글로 음소 구분을 먼저 배우니까 히라가나가 쉬워진 겁니다. 소리와 문자의 대응 원리를 이미 아니까요. 저는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학습 곡선 그래프였죠. 전환 지점에서 곡선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4월 중순, 이 결과가 아시아 언어 교육학회에 발표됐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학회였어요. 청중은 200명이 넘었죠.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중국 학자가 물었습니다. 중국어 병음 교육에도 적용 가능합니까? 일본 연구원이 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음소 교육은 언어와 무관하니까요. 싱가포르 교육청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뭔가 바뀌고 있다는 거려. 더 이상 한글을 배우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글로 배우자였어요. 목적이 아니라 도구가 된 겁니다. 5월, 중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하이 교육연구소였어요. 병음 교육 효율화 프로젝트. 한글 방식 검토 중. 저는 자료를 보냈습니다. 일본 사례 데이터였죠. 6월 말, 상하이에서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80명이었어요. 한글 5일 교육 후 병음으로 전환했죠. 병음 습득 기간이 18일에서 7일로 줄었습니다. 중국 연구진이 보고했습니다. 효과 확인됨. 확대 적용 검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문자 경쟁이 아니었어요. 한글이 알파벳을 대체하는 게 아니었죠. 한글이 교육 도구로 자리 잡는 겁니다. 문자를 배우기 위한 문자였어요. 7월 초,
유네스코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안건은 한글 기반 음소 교육 방법론 표준화였어요. 저는 파리로 날아갔습니다. 회의실엔 32개국 대표가 모였죠. 유네스코 교육국장이 말했습니다. 현재 87개국에서 한글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입니다. 이는 더 이상 개별 사례가 아닙니다. 체계화가 필요합니다. 87개국. 저는 숫자를 다시 들었습니다. 1년 전엔 12개국이었어요. 지금은 87개국이었죠. 7배 이상 늘었습니다. 확산 속도가 빨라진 겁니다.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지방교육청들이 독자적으로 도입하고 있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자 교육 현장에서 이미 쓰이고 있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중앙정부는 거부했지만 현장은 받아들인 겁니다. 효율을 체감한 교사들이 먼저 움직인 거였죠. 상부의 승인 없이 말입니다. 8월 중순, 미국에서 처음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뉴욕 교육청이었어요. 히스패닉 이민자 대상 영어 교육 프로그램 개선안 검토. 미국은 지금까지 침묵했었죠. 알파벳의 본거지였으니까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히스패닉 아동 영어 습득 기간이 평균 14개월입니다. 너무 깁니다. 학업에 지장이 생겨요. 한글 음소 교육 방식을 검토하려 합니다. 저는 자료를 보냈습니다. 일본과 중국 사례였죠. 9월, 뉴욕에서 시범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히스패닉 아동 120명이었어요. 한글 6일 교육 후 영어 알파벳으로 전환했죠. 영어 습득 기간이 14개월에서 8개월로 줄었습니다. 뉴욕 교육청이 발표했습니다. 효과 검증 완료. 2024년부터 정규 프로그램 편입 검토. 미국이 움직인 겁니다. 알파벳의 중심에서 한글을 인정한 거였어요. 10월 5일, 저는 브뤼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엔 세계 지도가 떠 있었어요. 87개국의 점이 찍혀 있었죠. 아시아 28개국, 아프리카 19개국, 유럽 21개국, 남미 11개국, 북미 3개국, 오세아니아 5개국이었습니다. 저는 2019년을 떠올렸습니다. 찌아찌아족 보고서 한 장으로 시작했었죠. 동료들이 웃었고, 저도 웃었어요. 4년이 지났습니다. 이젠 아무도 웃지 않았죠. 11월 22일, 유네스코 총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한글 기반 음소 교육 방법론을 국제분해 교육 권장안에 포함. 권장안이었습니다. 강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공식 인정이었죠. 저는 결의안 문서를 받았습니다. 8페이지였어요.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각국은 자국 상황에 맞춰 한글, 음소 교육 방식을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린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에 있는 동료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4년 전 찌아찌아족 보고서, 기억하십니까? 87개국으로 늘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 밤거리였어요. 알파벳 간판에 불이 켜져 있었죠. 여전히 알파벳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선 한글도 켜지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나씩 말이죠. 2023년 12월 초, 유럽교육 장관 회의가 급하게 소집됐습니다. 브뤼셀 본부였어요. 정기 회의가 아니었죠. 긴급이었습니다. 저는 초청받지 않았지만 회의록은 나중에 공개됐어요. 첫 안건은 회원국 내 한글 교육 확산 현황이었습니다. 독일 장관이 보고했죠. 현재 16개, 주중 9개 주에서 이민자 교육의 한글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중앙정부 승인 없이 진행된 겁니다. 프랑스 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12개 지역에서 확인했습니다.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했어요. 멈출 방법이 없습니다. 이탈리아 장관이 덧붙였습니다.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아이만 6개월 걸리냐고요. 회의록 5페이지에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현 상황은 통제 불가능 단계 진입. 통제 불가능. 유럽 교육 당국이 이런 표현을 쓴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12월 중순, 영국에서 사태가 터졌습니다. 런던 이스트엔드 초등학교였어요. 학부모 80명이 교육청 앞에 모였죠.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도 한글 교육을.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한 학부모가 인터뷰했어요. 옆 동네 학교는 한글로 가르칩니다. 3주 만에 읽기 끝난대요. 우리 학교는 여전히 6개월 걸려요. 불공평합니다. 다른 학부모가 말했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데 왜 안 가르쳐요? 영국 교육부는 침묵했습니다. 답변이 없었어요. 이틀 후, 맨체스터에서도 같은 시위가 벌어졌죠. 일주일 후엔 버밍엄이었습니다. 확산됐어요. 2024년 1월 8일, 영국 교육부가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한글 교육은 보조 수단일 뿐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보조든 정규든 상관없습니다. 빠르게 가르쳐 주세요. 같은 시기 독일에서는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교재 출판사들이었어요. 알파벳 교재 판매량이 급감한 겁니다. 2023년 하반기 판매량이 전년 대비 38% 줄었죠. 한 출판사 대표가 언론에 말했습니다. 학교들이 한글 교재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알파벳 교재만 만들어 왔어요.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다른 출판사는 파산 직전이었죠. 6개월짜리 커리큘럼이 3주로 줄면 교재가 6분의 1로 줄어요. 우리가 어떻게 버팁니까? 2월 초 프랑스 교사 노조가 성명을 냈습니다. 한글 교육 방식 도입 반대. 이유는 명확했어요. 교사 수요가 줄어듭니다. 6개월 과정이 3주가 되면 교사가 절반만 필요해요. 파리에서 교사 3,000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피켓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교육은 효율이 아니다. 전통을 지켜라. 하지만 맞은편에선 학부모 2,000명이 맞불 시위를 했어요. 아이들의 시간을 돌려달라. 저는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이 둘로 나뉘어 있었어요. 한쪽은 교사들, 다른 쪽은 학부모들이었죠. 같은 거리, 다른 주장이었습니다. 사회가 갈라지고 있었어요. 3월, 스페인 교육부가 전격 발표를 했습니다. 2024년 9월부터 초등 1학년 한글 선행 교육 시범 실시. 유럽 주요국 중 처음으로 정부가 공식 도입한 겁니다. 발표 직후 독일 교육부 장관이 사임했어요. 정책 혼선 책임. 이유는 그게 아니었죠. 스페인에 밀린 겁니다. 4월 초, 이탈리아가 뒤따랐습니다. 6월부터 이민자 통합교육의 한글 방식 정식 도입. 이어서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가 연달아 발표했어요. 한 달 사이에 5개국이었죠. 프랑스는 버텼습니다. 4월 말까지 공식 입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5월 3일, 파리 교육청이 단독으로 발표했습니다. 파리 시내 초등학교 한글 선행 교육 시범 실시. 중앙 정부를 건너뛴 겁니다. 프랑스 교육부가 항의했습니다. 교육청 월권이다. 파리 시장이 답했습니다.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충돌했어요. 프랑스 교육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5월 중순, 유럽 의회에서 긴급 질의가 있었습니다. 한 의원이 물었어요. 유럽 교육 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책이 뭡니까? 교육 집행위원이 답했습니다. 각 회원국 자율 사항입니다. 자율이라는 답은 포기를 의미했습니다. 막을 수 없다는 뜻이었죠. 의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알파벳은요? 집행위원이 침묵했습니다. 답이 없었어요. 6월 초, 미국에서 더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청이 발표했어요. 2025년부터 전체 초등학교 한글 선행 교육 도입. 캘리포니아는 미국 최대 주입니다. 학생 수 630만 명이었죠. 뉴욕이 즉각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도입한다. 텍사스, 플로리다가 이어졌어요. 한 달 만에 12개 주가 결정했죠. 미국 교육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어요. 6월 말, 일본에서 놀라운 발표가 나왔습니다. 2026년부터 초등 1학년 교과서에 한글 음소 교육 단원 추가. 정규 교과 과정에 넣는 겁니다. 일본이었어요. 자국 문자 자부심이 강한 나라였죠. 일본 언론이 떠들썩했습니다. 보수 신문은 반대했어요. 일본 정체성 포기냐? 하지만 진보 신문은 찬성했죠. 효율을 외면할 순 없다. 여론은 갈렸지만 정부는 밀고 나갔습니다. 10월 초,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전국 초등학교 병음 교육 개편. 한글 방식 도입. 중국이었습니다. 14억 인구의 나라였어요. 가장 큰 시장이 열린 겁니다. 저는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630만, 뉴욕 280만, 일본 초등학생 630만, 중국 1억 명. 합치면 1억 1,540만 명이었어요. 1년 사이에 1억 명 이상의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게 된 겁니다. 8월, 유네스코가 긴급 보고서를 냈습니다. 2024년 전 세계 한글 학습자 추정 2억 3천만 명. 2억이 넘었습니다. 1년 전엔 200만 명이었어요. 100배 늘었죠. 보고서 말미에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현확산 속도 유지 시 2030년 전 세계 문해 교육의 60%가 한글 방식 채택 예상. 60%. 과반이었습니다. 9월 초, 영국 교육부가 마침내 항복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한글 선행 교육 전국 도입. 영국이 무너진 겁니다. 알파벳의 본거지였죠. 마지막 보루였어요. 발표 직후 파운드화가 흔들렸습니다. 교육 출판 섹터 주가가 하루 만에 23% 폭락했어요. 교재 시장이 무너질 거라는 전망이었죠. 교사 양성대학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커리큘럼을 전면 수정해야 했으니까요. 9월 중순, 저는 브뤼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엔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유럽 교육 대전환, 알파벳 시대의 종말? 한글 쇼크 제목들이었죠. 저는 4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찌아찌아족 보고서였어요. 72시간, 87%. 그때는 웃었죠. 지금은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바뀌고 있었으니까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유네스코 교육국장이었어요. 급한 일이 있습니다. 내일 파리로 올 수 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 거리의 알파벳 간판이 여전했어요. 하지만 이젠 알았습니다. 저 간판들도 곧 바뀔 거라는 거요. 시간 문제였죠. 2024년 10월 5일, 저는 파리 유네스코 본부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32개국 교육부 장관과 차관들이 모였어요. 이번엔 긴급이 아니었죠. 정례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어요. 독일 교육부 장관이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는 잘못 판단했습니다. 효율을 정치로 막으려 했어요. 현장이 먼저 알았던 겁니다. 인정이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장관이 실책을 인정한 거였죠. 프랑스 장관이 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아이들의 시간을 빼앗았어요. 영국 차관이 덧붙였습니다. 학부모들이 옳았습니다. 우리가 늦었죠.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비난이 아니었어요. 반성이었죠. 저는 이 장면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부 관료들이 이렇게 솔직할 줄은 몰랐거든요. 이탈리아 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한 건 변화였습니다. 시스템 붕괴를 걱정했죠. 하지만 현장에선 이미 바뀌고 있었어요. 우리만 모른 척했던 겁니다. 스페인 장관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가 뭡니까? 유네스코 교육국장이 답했습니다. 전환입니다. 저항에서 협력으로요. 협력. 이 단어가 새로웠습니다. 지금까지는 갈등이었거든요. 찬성과 반대, 도입과 거부였죠. 그런데 이젠 협력이라니요. 교육국장이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이미 확산됐습니다. 막을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체계화입니다. 혼란을 줄이고 효과를 높이는 거죠. 네덜란드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각국이 제멋대로 하고 있어요. 교재도 다르고 방식도 달라요. 표준이 필요합니다. 벨기에 장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사 교육도요. 한글을 가르칠 교사가 부족해요.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3시간 동안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어요. 국제한글 교육 표준안 제정, 교사 양성 커리큘럼 개발, 교재 공동 개발 및 보급, 효과 측정 지표 통일. 저는 메모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저항이 아니었어요. 수용이었죠. 그것도 적극적 수용이었습니다. 10월 말 베를린에서 첫 국제 한글 교육 교사 연수가 열렸습니다. 35개국에서 교사 280명이 모였어요. 2주 과정이었죠. 저도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첫날 한독일 교사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됩니까? 저는 한글 도입을 반대했습니다. 우리 알파벳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세요. 교사가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제 학급에 시리아, 난민 아이가 있었어요. 6개월 동안 알파벳을 못 배우더군요. 한글 방식을 써봤습니다. 3주 만에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자존심보다 아이가 중요하다는 거요. 다른 교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 교사가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했습니다. 처음엔 굴욕감이었어요. 500년 쓴 방식을 버린다는 게요. 그런데 아이들 얼굴을 보니까 달라지더군요. 빨리 배우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영국 교사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한글을 배우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알파벳이 왜 어려운지를요. 예외가 너무 많았어요. 아이들한테 외우라고만 했지 이유는 설명 못했죠. 한글은 달랐어요. 원리가 있었습니다. 연수가 끝날 때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교사들이 서로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11월 중순 파리에서 두 번째 연수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450명이 신청했죠. 정원을 초과했어요. 12월 초 런던에서 세 번째 연수가 열렸습니다. 600명이 모였어요. 회장이 가득 찼죠. 한 영국 교육학 교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알파벳 교육을 연구했습니다. 한글을 보고 충격받았어요. 우리가 놓친 게 있었구나 싶었죠. 교수가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알파벳과 한글의 학습 곡선 비교였어요. 알파벳은 완만합니다. 천천히 올라가죠. 한글은 가파릅니다. 빠르게 올라가요. 차이는 뭘까요? 시스템입니다. 한글은 학습을 위해 설계된 문자예요. 청중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우리 알파벳은 자연 발생 문자입니다.
수천 년 동안 진화했죠. 그 과정에서 복잡해졌어요. 한글은 다릅니다. 한 명이 처음부터 설계했죠. 목적이 명확했어요. 쉽게 배우게 만드는 것. 교수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한글에서요. 문자는 권력의 상징이 아니에요. 소통의 도구죠. 한글은 그 본질을 잊지 않았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길고 진심 어린 박수였어요. 저는 느꼈습니다.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거요. 한글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배울 대상이었죠. 2025년 1월 유네스코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한글 기반분의 교육 국제 표준안 제정 완료. 표준안은 120페이지였어요. 교육 방법, 교재 구성, 평가 기준이 담겼죠. 발표문 서두에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글은 인류 공동의 교육 자산이다. 공동 자산. 이 표현이 중요했어요.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세계가 함께 쓸 수 있는 거였습니다. 2월 중순, 옥스퍼드 대학교가 발표했습니다. 한글학 석사 과정 신설. 유럽 명문대가 한글 전공을 만든 겁니다. 일주일 후 소르본 대학교도 발표했어요. 한글 교육학 전공 신설. 3월, 하버드 대학교가 뒤따랐습니다. 한글 음소학 연구소 설립. 미국 최고 대학이 한글 연구소를 세운 거였죠. 도쿄 대학교도 발표했습니다. 한글 비교 언어학 센터 개소. 저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한글은 주변부 연구 대상이었어요. 이제는 중심이었죠. 학문의 주류로 들어온 겁니다. 4월 초,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국제한글 교육학회 참석차였어요. 63개국에서 연구자 1200명이 모였죠. 개회식에서 유네스코 교육국장이 추사했습니다. 5년 전 우리는 의심했습니다. 한글이 정말 효율적인가? 이제 우리는 압니다. 한글은 효율을 넘어 혁신이라는 거요. 국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글에서 배운 건 문자가 아닙니다. 철학이에요.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이죠.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5년이었습니다. 찌아찌아족 보고서에서 시작해서요. 동료들이 웃었던 그날부터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학회가 끝나고 저는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보였어요. 기역, 이은, 디귿. 당연하게 여겨졌던 글자들이었죠. 이제는 달랐습니다. 세계가 배우는 글자였어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어요. 옆 테이블에 외국인 2명이 앉아 있었죠. 한글 교재를 펴놓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봐, 이렇게 합치면 가가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답했습니다. 신기하다. 규칙만 알면 다 읽히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5년 전 제가 했던 말이었거든요. 신기하다. 이제는 세계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5년 전 브뤼셀에서 의심으로 시작했던 여정이었죠. 이제는 존중으로 끝나고 있었습니다. 한글에 대한, 그리고 한글을 만든 철학에 대한 존중이었어요. 2025년 5월, 저는 브뤼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제네바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째였어요. 책상 위엔 각국에서 온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죠. 케냐 교육청 월간 보고서였습니다. 5월 기준 신규분의 교육 참가자 12,400명. 한글 방식 적용. 평균 학습 기간 5.8일. 숫자만 적혀 있었어요. 특별한 논평도 없었죠. 그냥 일상적인 업무 보고였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교육청 분기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1분기 이민자 통합 교육 수료율 전년 대비 34% 상승. 교육 기간 단축 효과. 역시 담담했어요. 성과를 자랑하지 않았죠. 그냥 수치였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들이 좋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았거든요. 혁명이라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작동하고 있었죠. 조용히, 꾸준히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함을 열었어요. 방글라데시에서 온 메일이 있었습니다. 다카 외곽 마을분의 교육 결과 보고. 참가자 230명. 평균 6.21. 문해율 84%. 첨부 파일엔 사진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한글로 쓴 종이를 들고 웃고 있었죠. 특별한 사진은 아니었습니다. 언론에 나올 만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마을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 사진이 더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카메라 밖에서 일어나는 변화니까요. 오후,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연구원이었어요. 교수님, 올해 한글 교육학 전공 지원자가 43명입니다. 작년엔 12명이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늘었을까요? 연구원이 답했습니다. 취업이 잘 된대요. 각국 교육청에서 한글 교사를 찾거든요. 취업. 현실적인 이유였습니다. 이상이나 사명감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자리였죠.
저는 이게 더 건강하다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열정 없이도 지속 가능한 거니까요. 6월 초, 저는 베를린으로 갔습니다. 훔볼트 대학교 세미나 참석차였어요. 주제는 언어 교육 효율성 연구였죠. 청중은 40명 정도였습니다. 크지 않은 규모였어요. 한 독일 대학원생이 발표했습니다. 터키계 이민자 아동 독일어 습득 과정 분석.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한글 선행 교육군과 비교군 비교. 습득 기간 차이 평균 11.3주. 담담한 발표였습니다. 혁명적이라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데이터였죠. 질문 시간에 한 교수가 물었습니다. 이 방식이 표준이 될까요? 대학원생이 답했습니다. 이미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를린 초등학교 67%가 쓰고 있거든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끝이었어요. 저는 이 대화가 좋았습니다. 논쟁이 없었거든요. 찬반도 없었죠.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공기처럼, 물처럼요. 7월, 저는 통계를 정리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이었어요. 전 세계 한글 학습자 추정 2억 8천만 명. 작년보다 5천만 명 늘었죠. 하지만 증가율은 둔화됐습니다. 작년엔 연 100% 증가였어요. 올해는 20%였죠. 둔화. 나쁜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정화 신호였어요. 폭발적 확산이 끝나고 정착 단계로 들어간 겁니다. 이제는 특별한 뉴스가 아니었죠. 일상이었어요. 8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우리 학교는 3년째 한글 방식을 씁니다. 처음엔 시범이었죠. 이젠 그냥 당연한 겁니다. 새 교사들은 다른 방식을 모르더라고요. 당연함.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거였어요. 새로운 세대에겐 원래부터 그랬던 거였죠. 혁명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당연해지면서요. 9월,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한글학과 개설 1주년이었어요. 학과장을 만났죠. 올해 졸업생 18명입니다. 전원 취업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디로 갔나요? 학과장이 답했습니다. 교육청, 출판사, 연구소. 다양해요. 수요가 많거든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게시판에 공지가 붙어 있었어요. 한글 교육 실습 참가자 모집. 케냐 나이로비 파견. 학생 3명이 게시판 앞에 서 있었죠. 나이로비 가볼까? 경력에 좋을 것 같은데. 실용적인 대화였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6년 전엔 학문적 호기심이었어요. 지금은 취업 스펙이었죠.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은 변화였어요. 지속 가능하니까요. 10월,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글 기반문의 교육 6년 추적 연구였어요. 97페이지였죠. 데이터, 그래프, 분석으로 채웠습니다. 결론 부분을 썼습니다. 한글은 더 이상 실험이 아니다. 검증됐고, 안정화됐고, 일상화됐다. 2019년 72시간은 예외가 아니었다. 패턴이었다. 이 패턴은 87개국에서 반복됐고 2억 8천만 명이 확인했다.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한글의 확산은 끝나지 않았다. 다만 속도가 달라졌을 뿐이다. 폭발에서 침투로, 혁명에서 일상으로 바뀌었다. 이제 한글은 선택지가 아니다. 기본값이다. 새로운 세대는 이것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배운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변화다.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전송하지 않았어요. 아직이었죠. 12월에 학술지에 투고할 예정이었습니다. 급할 것 없었어요. 데이터는 계속 쌓이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 가을이 깊었어요. 거리엔 여전히 알파벳 간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알파벳도 있고 한글도 있는 거였죠. 둘 다 작동하고 있었으니까요. 11월,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16년 만이었어요. 마을 문해율 97%입니다. 아이들이 자기 언어를 한글로 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감사는 제가 드려야 합니다. 당신들이 시작이었으니까요. 전송했어요. 컴퓨터를 껐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지하철을 탔습니다. 맞은편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책을 읽고 있었죠. 표지가 보였습니다. 한글로 배우는 프랑스어 기초. 특별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외국어 교재였죠. 저는 6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찌아찌아족 보고서였어요. 동료들이 웃었죠. 저도 웃었고요. 불가능한 수치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저 여자는 그 보고서를 모를 겁니다. 6년 전 논쟁도 모르겠죠. 그냥 쉬운 방법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게 맞았습니다. 혁명은 몰라도 되는 거였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책상에 앉았죠.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 밤거리였어요. 불빛들이 켜져 있었죠.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한글을 배우고 있을 겁니다. 케냐에서, 페루에서, 캐나다에서요. 특별한 이유 없이요. 그냥 쉬우니까요. 그리고 그 쉬움이 반복될 겁니다. 내일도, 모레도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파일을 만들었어요. 제목은 2026년 연구 계획이었습니다. 입력하기 시작했죠. 한글 학습자 3억 명 돌파 예상. 장기 추적 필요. 숫자는 계속 늘 겁니다. 조용히, 꾸준히요. 뉴스가 되지 않으면서요. 그리고 그게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특별하지 않게 되는 거요.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불을 껐어요. 침대에 누웠죠. 내일도 데이터가 올 겁니다. 케냐에서, 방글라데시에서, 베를린에서요. 평범한 숫자들이요. 한글은 한 번 선택되고 끝나는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같은 이유로 반복 선택되며 남는 문자였어요. 쉬움 때문에요. 그리고 그 쉬움은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체감되는 거였으니까요. 6년 전 72시간은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2억 8천만 명은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내일의 숫자는 계속될 겁니다. 특별한 선언 없이요. 그냥 작동하면서요. 저는 잠들었습니다. 조용한 확산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세상 어딘가에서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